네, 이제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구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 지역 구도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내일 모레면은 이제 신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하게 되는 창당 준비를 발족하게 돼 집권 여당의 분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줄곧 정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같은 말씀에도 지역민들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노무현당으로 보고 있고 이는 곧 호남을 배제한 새로운 지역정당의 출현을 의미하게 돼 결국 호남이 고립되고 지역 구도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현실 정치 불개입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전개될 새로운 정치 지형이 곧 지역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총선을 통한 지역 구도의 극복을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제가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지역 구도의 해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지역 구도 해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지역주의에 가담하지 않고 지역주의에 맞서왔던 정치인에 대한 신뢰나 지지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 말고 제가 특별히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잘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거 중에서 항상 정치 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정치 개혁의 저는 첫 번째가 지역 구도의 해소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투명한 정치, 그 다음 정당 구조의 민주화, 이렇게 잡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해가면서 저희 지역 구도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한 정치 또는 상향식의 국민 주도의 정치, 적어도 정당 구도에 있어서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실제로 있었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당 불개입 선언을 했습니다. 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나서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개혁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가 선거 때부터 또 하나의 정치 개혁의 약속으로서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당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당헌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명실공히 지켜나가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정당 지배로 인한 또 다른 정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입니다. 압도적으로 야대의 국회입니다. 제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도 야당이 사사건건 견제를 하고 심지어는 저더러 자꾸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입하는 것으로 자꾸 덮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마당이니 혹시 제가 한 발만 민주당의 운영에 개입하면
이 한나라당의 공세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민주당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전략적 고려를 해서 일단 정치개혁 과제는 정치권의 자율에 맡기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정부 운영에 아주 좀 성실히 열심히 해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야당의 공세, 뭐 그래도 지금 계속 지나친 공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야당이 정치 공세의 명분을 하나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당에 대해서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꾸만 저를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를 공격하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전제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입하지 않은 줄은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내심의 바람은 뭐냐? 이런 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자기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너무 명확하게 밝히면 그것이 바로 개입으로 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마냥 제가 그 회피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민주당을 분당한다 또는 민주당을 깬다 이런 작은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개입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한국 정치 구도 전체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이 또 다른 정치 구도, 또 다른 무슨 지역 구도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질서가 점차 와해돼 가고 있다. 기존의 정치 질서가 와해되고 붕괴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 중에 가장 우리가 해소돼야 될 가장 나쁜 병폐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1번으로 지역 구도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간달지 그 변화를 위한 와해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보기 따라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만 먼저 분열되고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저렇게 서 있으면 호남만 분열되고 오히려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말하자면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기 당의 결속을 유지해왔던 그런 정치 질서의 총체적 붕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영남 지역에 가서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미천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지역 구도를 전제로 해서 호남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자기들이 잘하겠다는 아무런 비전 없이 그저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득표를 해왔던 이런 정치 구도가 결국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저는 그리고 이상더 영남의 주민들도 이상더 그 지역 구도, 지역의 분노만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런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 역사의 흐름은 이번에 낡은 정치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됐든 붕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구축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역 구도의 해소 그리고 보다 더 투명한 정치 보다 더 상향식의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정치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신당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뭐 지지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좀 더 큰 틀로 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고한 근거를 가지고 낡은 질서가 가장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쪽도 역시 이 지역구도입니다. 지역 정서를 부추겨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것은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 버티지만 그러나 이번은 점차점 이번은 어쨌든 그것이 와해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 반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은 집권 초기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대선 때 95%라는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냈던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도도 역시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지지도 하락이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의 지지층을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지지도 하락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지지도를 회복할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대답은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해야겠습니다. 뭐니 해도 정치 지도자가 지지가 낮은 것은 자기 탓입니다. 작게 보면 여러 가지 전국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크게 보면 부득의 소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평가도 나쁘고 자기 생각에도 앞이 캄캄한 경우라면 저로서도 아주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나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참모들 또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전망을 해봅니다.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당장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살기가 좀 좋아야 평가가 좋아질 건데 지금 경제가 원체 나쁘니까 자연히 그 짜증스러운 심정이 평가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예측을 해보면 느리기는 하지만 내년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그런 예측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역량을 축적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성장 궤도에 올라가면 그것이 좀 길게 지속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고려는 해 주십시오. 우선 지독한 여소야대입니다. 국회가 좀 야당이 우세한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 야당이 정책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저도 어지간히 감당을 하겠는데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이 참 감사하게도 잘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파병 결의도 도와주었고 그 밖에 몇 가지 입법안에 대해서도 별 이의 없이 다 통과를 시켜주고 앞으로도 입법안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안은 잘 도와주면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정책 그거 하나하나 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좀 낮죠. 대신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하는 것은 잘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듯이 언론의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보도도 별로 저한테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6개월은 봐준다는데 저는 당선자 시절부터 그냥 완전히 제 느낌으로는 지디긴다, 마구 짓밟는다 할 수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우호적인 언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앞서가는 큰 언론들이 밟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도 6개월 봐주는 거 그것도 안 봐주고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지형 위에 서 있습니다. 영남에 가면 아직 저를 영남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호남당이죠. 지난번 투표 결과로도 보셨지만 또 호남에 가면 역시 저 사람이 지역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지지를 했지만 역시 영남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호남을 홀대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고 보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도 경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너 인사 똑똑히 해? 경고하거든요. 너 앞으로 지역 발전, 지역 개발 또는 발전,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적절히 않을 것 같습니다. 발전이죠. 발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계속 경고를 보내는데 이거 좀 봐주십시오. 호남의 언론들도 그 경고를 너무 세게 보내가지고 저한테 경고가 오는 것보다는 호남의 국민들이 보기에 그 경고를 딱 읽으면서 이 노무현이가 호남을 지금 혹시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쁜 지형이거든요. 다른 거야 제가 다 잘해야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좀 도와주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지역 문제란 우리 사회에서 균형에 관한 한은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균형이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고 균형 사회고 또 실제로 제가 우리 사회 이렇게 계층에 있어서 가장 낮은 어렵고 힘든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치에 출발했고 지금은 노동자들이 저더러 진짜 저 사람 변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 우리 사회적 약자편에 서 왔습니다. 지역적 불균형에 있어서 호남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그 현실에 있어서 좀 소외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발전이라는 것 그것은 제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다음에 심정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제가 그래도 지역 구도와 끝까지 맞서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못 믿으면 믿을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호남의 정치인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금배지 다는데 유리하면 당을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노무현은요. 금배지가 떨어지든 대통령 자리가 떨어지든 관계없이 일관되게 딱 한 번 선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 나 그렇게 하기로 했다. 나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당을 가지고 나라를 반으로 가를 수 없다. 그래서 호남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긋하게 믿고 한 5년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지금 정책을 부지런히 세워도요. 그게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뭐하고 집행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5년 가야 삽질이 가능한 게 그게 이 정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또 2008년 예산까지 제가 짭니다. 짜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지지도 얘기 나왔는데 다른 데 지지는 다 내려가도 호남 지지도가 내려가면 제가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 지지도는 그냥 있고 다른 데 지지도를 많이 올려야 힘 있는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저도
좀 평생 정치 평생 마음 먹었던 한 몇 가지의 소망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정치 질서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분당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셨고 또 지금도 민주당의 당원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당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당이 내걸고 있는 이른바 개혁 코드가 대통령님의 생각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당적에 관한 것이 참 제겐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바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그리고 영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거취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는 아직 아무런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놓고 시간이나 순서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민주당이 당권을 놓고 신파 구파가 단순히 그렇게 싸운 것으로만 비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개혁 문제를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가지고 탈지역 정당, 전국 정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지역 구도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혁 이전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민주당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공천 제도라든지 정당 운영에 관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장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백지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자. 과거의 하향식 공천 제도 그건 이제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의 근본적 제도 변화. 그 밖에 이제 투명한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위 민주적 정당,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하자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기득권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단지 그냥 신주류, 구주류 이렇게 돼 버린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어서 저는 민주당이 갈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는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해서 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차제의 새로운 정치 질서로의 변화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옛날 그대로 기득권 그대로 가지고 그냥 가자. 이것 가지고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뜻을 모아서 정당을 개혁하는 정당으로 가기를 제가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나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분당이 제가 조종한 것이고 그것이 따라서 노무현이 어느 지역을 배반한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진작 한나라당에 가 있죠. 왜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배신하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 아니고 그거 배신하려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또 들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을 왜 제가 배신해야 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자기들의 지역에서의 그 기득권, 지역주의만 잘, 지역 감정만 잘 부추기면 표가 모이는 그런 구조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낡은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사태를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야당이 돼 있고 별 힘이 없으니까 또다시 노무현에 대해서 공격하고 노무현 영남 사람이다. 노무현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렇게 공격하면 그렇게 해서 호남 민심이 뭉치면 몇몇 사람 당선되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호남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문제를 그렇게는 끌고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노무현의 호남에 대한 배신의 과정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정치 소신대로 정치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개혁, 그런 정치 제도가 싫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이걸 가지고 노무현과의 전선을 만들어서 노무현과 호남을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 보고 그건 좀 안 하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적을 이탈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가 아주 민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적인 차별과 소외가 없이 또 특정적인 지역에 대한 그것이 없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걱정해 나가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북관계와 특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대북 특검 수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뛰어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햇볕 정책에 대한 의미 축소 내지는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호남인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남 지역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 공포 배경에 반 DJ 유권자들과 영남 지역에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의도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강주 전남 지역민들은 방금 말씀처럼 느긋하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보역 갈등의 촉매자가 됐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 특검 수용에 대한 대통령의 지금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햇볕 정책 등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노무현이가 그렇게 말할까요? 노무현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정책 내용 아닙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햇볕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에게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노무현 정책, 노무현의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 바깥으로 이탈해 있는가 아닌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요 통일부 장관은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특검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남북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특검 때문에 남북 관계가 훼손될까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특검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그러면 햇볕 정책 훼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햇볕 정책을 방패막이로 해서 특검을 회피해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뭐냐, 이해관계가 뭐냐를 딱 떠나서 정말 특검 안 할 수 있느냐. 노무현,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 혐의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그건 따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불법인 것이죠. 그건 부당대출, 불법 대출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했냐 안 주고 했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돈을 줬냐 안 줬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면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없이 마련할 수도 있고 불법 있게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 대출 과정이 불법이어서 그 대출 명의자로 된 현대상선 사장이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산업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까지 그 불법 대출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해버린 것을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그걸 덮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은 제가 차질 없이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모든 불법이 다 합법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불법 대출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알듯이 그 불법 대출의 문제도 생겼고 또 파생되는 150억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통령의 관계 없음을 앞장서 나서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에게 관계 있는 것처럼 의혹받지 않도록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까? 그 전기간 동안에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대통령을 방패로 내세워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조금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이 얘기는 그분들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도 또 무슨 그 북핵과 관계없는 비자금 사건이 생겼을 때도 이거는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건 명백히 분리해야 됩니다. 명백히 분리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를 통해서 불법에 관여하고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어쩔 도리 없습니다. 제가 막아줄래야 막아줄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막아주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요. 그럼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정치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결부하지 마십시오. 전혀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외에 김대중 대통령 정말 그 평가에 있어서 억울합니다. 제가 그 선거 때도 답답해서 외신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국내 언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하나하나 저도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강연 다니면서 업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방향이다. 한 시대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결점이 있느냐, 약간의 부정이 있느냐, 또는 뭐 스캔들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역사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 갔든 강연하면서 예를 들어서 빌리 브란트 수상에게 혹시 사생자가 있었다거나 또는 비자금이 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진다고 하면 빌리 브란트 대통령 수상에 대한 오늘의 역사의 평가가 과연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들을 항상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해온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 자제분들 얘기로 해서 여러 가지 우울한 5년을 보내고 계시지만 역사의 평가 하나는 제가 좀 똑바로 하려고 하고 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제가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역 구도의 족쇄는 내가 반드시 끊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 외 소위 정치적 지향, 가치는 그대로 지금 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파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라크 전후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론이 또다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파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엔에서 파병 결의를 한다면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 관계와 반전 여론 등 대립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번 파병 관련 정국을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 제가 어찌 보면 행운을 가진 대통령이고 어찌 보면 참 불운한 대통령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한 1, 2년 좀 이렇게 연습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해서 자신이 좀 생겼을 때 북핵 문제도 좀 북핵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부닥쳤으면 좀 어떻게 저도 좀 능숙하게 해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부닥쳐서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비만 넘겨가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정말 골치 아프네요. 이건 어느 쪽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 그 나라가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쫙 갈라져 있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조심조심 눈치로 보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수용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엔 전부 코드 맞는 사람들만 했다고 코드 맞는 사람들만 기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오늘 제가 무슨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통령 이전의 개인 노무현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예를 들면 지난번 파병을 하면서도 또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판단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사고를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계산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그 위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세계 인민들에게 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또는 전 세계 국민적 이미지, 그 다음에 아랍권과의 그 이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할지 말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엔에서도 이런 그 논의도 있고 세계 각국의 그 흐름도 있고 한데, 뭐 앞장서서 먼저 깃발 든다고 반드시 이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우린 안 돼 하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가장 국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더라도 되도록이면 명분과 이익을 두터이 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안 보내더라도 가장 그래도 그 원수가 덜 지는, 마음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차와 과정들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